네, 그럼 이제 김용재 강사님의 시강 타임인데 이 구도 재밌네. 저희 이거 계산기를 갖고 오라고 하셨거든요. 이거는 20년 전에 수험생 때부터 계산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한 번 바꿨을 거야. 그래? 아. 어쨌든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들 다 쓰니까 계속 쓰면 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클로즈업 되나? 감사본부. 난 이거 세무자원본부는 텍스 썼을 때 바꿨나 봐. 나도 사무실에 있는 거 이거야.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같이 배워볼 파트는 뭔가요 지금? 오늘 패턴 5번 교환 진행할 거고요. 교환. 교재 50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우리 수험생이야. 나 지금 너무 기분 진지해. 나 지금 옛날 생각나. 수험생 입장으로 돌아가라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트로부터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 진짜 똑같이. 진짜 똑같이. 진짜. 뭐야 유튜브용이 아니라. 네. 진짜.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CPA 김수석 김용재 회계사입니다. 예, 오늘 진도 패턴 5번 교환부터 나갈 거고요. 교재 50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교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언제 많이 쓰죠? 교환이라는 단어? 교환하면 떠오르는 단어 있으신가요? 익스체인지. 익스체인지. 또 한국어로 교환을 아니면은 좀 더 거래. 늘려볼래요? 교환을 네 글자로 한번 늘려보면 물물교환. 물물교환이 떠오르실 거예요. 물물교환.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에는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을 때 물건을 주면 뭘 받죠? 일반적으로는?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죠. 네. 좋아요. 이게 일반적인 거래인데 물물교환의 경우에는 내가 물건을 주고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또 물건을 받아요. 그래서 이 교환이라는 건 두 개의 거래의 합계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일단 내가 새로운 물건을 사오죠.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는 거래. 그리고 하나 더, 기존 자산을 처분하는 거래. 이 물물교환이라는 건 취득과 처분의 합계예요. 그래서 회계사 시험, 그 다음에 세무사 시험에서 교환과 관련해서 물어보는 건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취득. 내가 이 교환을 통해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 원가가 얼마이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기존 자산을 처분하면서 인식하는 처분 손익이 얼마이냐.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은 문제 풀이는 끝나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이때 교환에서는 케이스를 둘로 나눠야 되는데 상업적 실질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돼요. 자, 상업적 실질이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 단어 같은데 이게 원래 기준서 개정 전에는 이종교환. 그래요. 이종교. 예, 옛날에는 이걸 이종교환이라고 불렀어요. 벌써 어려워졌어. 또는 동종교환이라고 불렀어요. 이종교환, 동종교환. 예.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종교환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종류의 물건을 교환하는 걸 말하고요. 동종교환은 사실상 실질이 같은 종류의 물건을 교환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가정을 해보죠. 삼성전자랑 현대자동차가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노트북을 주고 현대차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주면 이게 바로 이종교환 또는 상업적 실질이 있는 거고요. 동종교환의 사례로 제가 자주 드는 게 뭐냐면은 오락실 좋아하세요? 오락실? 네. 오락실 가면은 보통 우리가 동전을 안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꼭 있는 게 동전교환기예요. 동전교환기. 그래서 1,000원짜리 한 장을 넣으면은 500원짜리가 두 개가 튀어나오죠. 자, 그러면 1,000원짜리 한 장이랑 500원짜리 두 장은 실질적으로 사실 같은 거라고요. 이러한 거래를 동종교환 또는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거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취득원가랑 처분손익을 구하는 방법이 서로 달라져요. 자, 여기에서 이제 교재를 볼 건데 취득원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거 다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이게 기억이 나. 네, 100% 틀린다. 일단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취득원가부터 보게 될 텐데 문제에 써져 있는 그대로 갈 거예요. 교재에 써져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거는 스텝 1입니다. 구자산의 공정가치 FV를 적기. 그래서 교환 문제에서는 문제에서 물어본 회사 나 그리고 거래 상대방인 너를 일단은 적습니다. 왼쪽에 나, 오른쪽에 너.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자산을 구자산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제 여기에 적히는 금액이 상업적 실질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업적 실질이 있다면 이 자리에 공정가치를 적습니다.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에 구자산의 공정가치. 그리고 스텝 2 다음 페이지에 있죠. 51페이지입니다. 현금 수수액을 가운데에 적을 거예요. 예를 들어 현금을 내가 너한테 주면 화살표를 이쪽으로, 내가 너한테 돈을 주면 이쪽으로, 내가 너한테 돈을 받으면 이쪽으로, 그리고 받은 돈을 뭐 예를 들어 100원을 받았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스텝 3 주고 받은 것이 일치하도록 상대방 자산의 금액을 채우기. 마지막에 여기에 내가 너로부터 취득하게 되는 신자산의 취득원가를 적는데요. 주고 받은 것이 일치하게끔 적으면 돼요. 예를 들어 구자산의 공정가치가 1,000원이고 내가 너한테 받은 현금이 100원이다. 그러면 신자산의 취득원가는 얼마가 되겠어요? 900원입니다. 900원이 되겠죠. 네, 좋아요.
만약에 반대로 내가 너한테 100원을 줬다면 신자산의 취득원가는 1,100원입니다. 1,100원이 되겠죠. 좋아요. 그래서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에 취득원가는 구자산의 공정가치에서 현금 수수액을 더하거나 빼면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처분손익입니다. 처분손익. 일반적인 자산의 처분 거래의 경우에는 처분손익을 어떻게 구하죠? 장부가라고 결정합니다. 그렇죠. 처분가와 장부가액의 차이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근데 지금 물물교환에서는 처분하면서 받은 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처분가에 누가 오냐면 앞에서 봤었던 구자산 공정가치. 구자산의 공정가치에서 구자산의 장부금액을 빼시면 처분손익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주로 이 두 개 금액은 문제에서 주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고 계산 한 번만 두들기면 바로 답이 나와요. 그리고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 취득원가 그리고 처분손익 모두 구자산 공정가치 자리에 장부금액을 쓰면 돼요. 이 자리에 구자산 장부금액에다가 현금 수수액을 더하거나 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구자산 장부금액을 대입해 볼게요. 얼마가 나와요? 0입니다. 0이 나오죠. 네. 아까 제가 동종교환 사례로 1,000원짜리 한 장을 500원짜리 두 개로 바꾸는 걸 사례로 들어드렸는데 이 경우에 우리한테 이득이거나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에는 처분 손익이 0인 겁니다. 이 표만 기억하시면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이게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정리된 내용입니다. 저렇게 설명해 줬는데 못 풀면 나 진짜 너무 창피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분개를 끌어보고 싶은 욕구가 있고 분개는 중요하지 않아요. 분개는 중요하지 되게 않아요. 멍청할 것 같은데 이거. 저거 분개를 끌어서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네. 화살표를 꼭 그려야 될 것 같아. 근데 화살표를 꼭 그리면서 왜냐면은 플러스 문제를 마이너스 현금이 생각보다 나 근데 이거 헷갈리는데. 풀 수 있을 것 같아. 자, 예제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각 독립적인 상황 1번과 2번에서 주 대한의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한번 풀어보실래요? 대한. 아 진짜요? 풀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아니야. 하겠습니다. 아 벌써? 취득원가. 나 너. 아직도 푸냐? 답이 나왔어야 돼요. 이미 나왔어야 돼요. 우리 벌써 틀린 거예요. 나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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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3번? 세 분 다 3번. 맞습니다. 예. 3번이 답입니다. 이게 법이 대표야. 근데 이렇게 한데? 나 제대로 다 그림까지 딱 그리면. 나도 화살표를 그리고 있었어. 화살표. 한번 분개를 끌어보고 싶은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 1번. 상업적 실질이 있는 거래죠. 그러면 여기 대한에서 민국으로 주는 자산을 무슨 금액으로 평가해야 될까요? 공정가치. 공정가치인 100만 원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현금을 180만 원 추가로 지급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주 대한이 민국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자산의 취득원가는 28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상황 2번. 자, 이번에는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거래예요. 그러면 대한이 민국에게 주는 자산을 무슨 금액으로 평가해야 될까요? 장부가액입니다. 장부가액. 지금 취득원가 200만 원에 감루 120만 원이니까 80만 원이고요. 중간에 현금 수수액은 없었기 때문에 신자산의 취득원가는 80만 원인 거죠. 이렇게 해서 280만 원에 80만 원. 3번이 답인 문제였어요. 이게 그래도 이게 실무를 한 10년 넘게 해보니까 되게 직관적으로 풀게 되거든. 그러니까 원래 취득원가라는 게 얼마 주고 샀냐인데 100만 원짜리를 180만 원 현금 주고 얹어서 산 거니까 280만 원 주고 샀다. 네. 사실 280만 원 직관적으로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정말 우리 10년 정도의 10년 차이인 그렇죠. 거고. 그게 아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구나. 네네. 이렇게 스텝을 쪼개서 그냥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딱. 저는 일부러 그냥 그대로 한번 해봤어요. 네네. 나도 일부러 이렇게 화살표를 그냥. 해봤어. 네네네. 좋다. 이거 약간 말 그대로 쇼게임 실수가 없네. 이게 화살표로 하는 게 나는 저는 엄청 직관적이고 좋으니까. 다음 계속 하나? 정보보조금을 하자. 야, 정보보정 이거 우리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야? 너 이거 직원들 얘기하려고 그러지? 우리 직원들 이거 꼭 보십시오. 정보보정 맨날 헤매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실제로 정보 보정이 되게 진짜 많아요. 많이 이게 실무에서 많이 나와. 진짜 아, 그래요? 예. 교환은 솔직히 말해서 흔하지 않는 거래고 정보보정 이거는 굉장히 많이 매일 나오고 있는 있고. 거래. 아, 특히나 저희 스타트업 많이 상대하는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직원들 반드시 추천하십시오. 자, 패턴 8번 정부보조금이고요. 교재 75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첫 번째 줄 읽어보면은 정부보조금은 주로 이제 유형자산 등을 취득할 때 정부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취득하는 경우에
회계 처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큰 1번 보시면은 정부보조금 회계 처리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원가차감법 그리고 이연수익법이 있는데, 일단 원가차감법 먼저 보면 정부보조금을 유형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으로 계상하는 방법이에요.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는 게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낯설 수가 있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유형자산을 샀는데 100원을 주고 사서 10원을 감가상각을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형자산의 금액은 100원이 아니라 90원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정부보조금이 여기 있다고 하면은 나는 100원짜리 유형자산을 샀지만 10원을 정부로부터 보조받았으니 유형자산의 금액은 90원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유형자산에 대해서 이 정부보조금에 대해서 원가차감법을 적용하게 되면 정부보조금이 유형자산을 줄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거냐면, 맨 처음에 100원을 가지고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요. 근데 진짜 취득원가는 얼마예요? 90원이죠. 그래서 1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된 감가상각비는 과대 계상되어 있는 너무 큰 상태예요. 그래서 정부보조금에 대해서 발생한 상각비는 환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와요. 자, 반면에 이번에 있는 이연수익법이라는 건 정부보조금을 부채로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형자산에 100이 있고 정부보조금이 있을 때 이걸 유형자산에서 빼는 게 아니라 부채로 표시해요. 부채 10. 일종의 선수수익이에요. 돈만 먼저 받고 아직 내가 해준 건 없는, 그러니까 의무가 남아있는 거죠. 이건 IFRS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저희는 다 이제 첫 번째 원가차감법으로 다 공부를 했었거든요. 네, IFRS에서는 원가차감법과 이연수익법을 모두 허용하고 있습니다. 두 분을 아마 좀 생소한 개념. 모두 허용하고 있어요. 네, IFRS에서는. 이연수익법은 사실 저희가 다루는 클라이언트들 중에서도 낯선 개념이고. 네네. 이번에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실질은 똑같아요. 원가차감법을 적용할 때에는 정부보조금 환입액을 비용의 감소로 처리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 부채가 사라지면서 수익으로 인식이 돼요. 나중에 비용을 줄이나 수익을 늘리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기 때문에 두 가지 회계 처리 방법 모두 다 IFRS에서 허용하고 있고요. 허용하는 거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출제자가 어떻게 풀라고 했는지 그 가정에 따라서 맞춰서 풀어주시면 돼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 수익은 영업외 수익인가요? 보통 이제 기타 수익이기 때문에 영업외 수익. 예, 영업외 수익으로 보통 가겠죠. 그러면 네. 뭐 회사 입장에서는 판감이 줄이게 나니까 제가 봤을 땐 첫 번째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어차피 그 수험에서는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그쵸, 효과만 그쵸. 물어보기 때문에 영업이익인지 영업외이익인지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자,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풀이법을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76페이지 이번에 있는 정부보조금 환입액인데요. 앞에서 제가 정부보조금을 설정하고 나서 이게 조금씩 줄어든다, 환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환입액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겁니다. 환입액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일단 공식은 이렇게 돼요. 보조금 곱하기 감가상각비 나누기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공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걸 그냥 공식을 외우려고 하면 잘 안 외워지다 보니까 이제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가져왔어요. 자, 이 전체 그림을 유형자산. 취득원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라고 가정을 할게요. 얼마 주고 샀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전체가 취득원가인데 그 중에 잔존가치가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남은 금액은 내가 상각해야 되는 상각 대상 금액이 되겠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금액을 정부 보조금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때 정부 보조금을 환입해야 되는 금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요만큼이 단기의 감가상각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정부 보조금 환입은 얼마만큼 해야 될까요? 요 그림에서. 겹치는. 네, 비율대로 하는 거죠. 요 네모만큼. 요 네모만큼 정부 보조금을 값이 없애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네모칸을 구하는 식이 바로 요 식입니다.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보조금에다가 상각되는 비율을 없앨 거예요. 상각되는 비율만큼을 곱할 거예요. 전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만큼을 내가 없앨 건데, 그 중에 단기에 감가상각된 부분이 요 빨간 부분이다. 그 비율만큼 정부 보조금을 환입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냐면은 78페이지 볼게요. 자, 김수석의 꿀팁. 원가차감법을 적용하고 그리고 정액법이나 연수합계법으로 상각하는 경우 간편법인데, 대부분의 문제가 이 간편법의 조건에 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보조금 문제는요 굉장히 쉽게 풀 건데, 땡땡 정부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볼 것이라고 써놨죠.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가차감법에서는 어차피 취득원가 100에 10의 보조금을 받았다면 그냥 취득원가 90원짜리 유형자산을 샀다고 보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금을 내가 받았는지조차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90원짜리 유형자산이라고 보고 장부금액도 구하고 감가상각비도 구하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모든 숫자를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꼭 원가차감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연수익법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부채로 보기 때문에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구할 때 지금 원가차감법에서는 그냥 90으로 보는데, 이연수익법에서는
자산 100에 부채 10 이렇게 쪼개지기 때문에 장부 금액이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편법으로 그냥 취득원가를 순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정부가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에 정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현금 보조를 직접 해줄 수도 있고 시장보다 조금 싼 이자율로 저리 대출을 해주는 것도 일종의 보조예요. 그래서 이때 정부 보조금을 구할 건데 내가 대출한 대출액에다가 시장에서 원래 내가 빌렸을 때 차입했어야 되는 이자율에서 정부에서 나한테 빌려준 이자율을 뺍니다. 그럼 매년 내가 싸게 쓰는 이자 금액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 금액에 시장 이자율의 연금형가계수를 곱해주시면은 정부 보조금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저거는 그럼 금액이 뭐 재무제과 어떻게 다니나요? 저거는? 이 금액은 이제 정부 보조금의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서 원가 차감법이라면은 자산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이연수익법이라면은 부채로 달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돈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네. 유형자산 살 때 대출액을 싸게 해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네. 이런 것도 공부했었어? 이건 우리 안 배웠었어. 안 배웠어 이거. 네, 이거는 아마 회계사님들 기준으로 최신 기출일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배운다고? 그래서 당황했어. 당황했어. 당하지 마. 나 당황했어. 8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2015년도 기출이거든요. 15년도에 뭐 했냐? 15년도 뭐였지? 안진택스에 있었어. 그런가? 자, 그래서 요구사항이 두 개인데 X1년 초에 지자체로부터 수령한 차입금 중 정부 보조금으로 인식할 금액 그리고 X1년도 말 기계장치 장부금 이게 실제 기출 문제. 이게 2015년도에 진짜 나왔었던 나오는구나, 그대로 이렇게.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입금을 보시면은 원래는 5번째 줄에 시장 이자율이 연 10%예요. 원래는 10%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세 번째 줄에 지자체로부터 연 2%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입을 하죠. 이때 차입금 중에서 정부 보조금으로 인식할 금액이 얼마이냐? 이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에 숫자만 대입을 하면은 답이 바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계산기를 이제 써서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대출액이 20만 원인데 시장 이자율이 10%인데 나는 지금 2%만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8%의 이자씩을 덜 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차입금이 5년 말이 만기이기 때문에 5년 현가계수 3.7908을 곱하게 되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정부 보조금. 그러면 이게 60652가 나오는데 단수 차이가 조금 나서 3, 4, 5번 중에 답이 있고요. 그렇지. 1번, 2번 삭제. 그리고 X1년도 말 장부금액. X1년도 말. 네, X1년도 말 장부금액인데 지금 보시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회계 처리 방법이 나옵니다. 방금 배웠던 원가 차감법. 그렇죠. 원가 차감법.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간편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그냥 취득원가에서 바로 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빼면 되는구나. 2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에 60651을 뺀 게 취득원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이기 때문에 곱하기 5분의 4를 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아니 살아있는데? 맞지? 111474. 네, 111474 그렇게 해서 오. 5번이 답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 두 번만 계산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풀이법이 너무 깔끔한데? 아, 나 진짜 똑같이 풀었어. 네, 맞습니다. 풀이법대로. 이게 계산식이 몇 분량에서 풀어야 되죠 이게? 지금 50문제를 그러니까. 회계하기 50문제인데 네. 80분이에요 원래는. 그래. 근데 근데 저거 다 안 풀 거 아니야? 그렇지. 내년부터 이제 90분으로 늘었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원가 관리 회계가 맨 뒤에 41번부터 50번까지 출제가 되는데 시간 압박이 너무 크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이거를 안 풀고 다 찍는 거예요. 거의 다. 원가는 다 찍는 원가를 거구나. 거의 찍는 게 이제 거의 문화예요, 일반적인 이거.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거 이제 한 문제 몇 분에 풀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1분 30초 안에 풀어야죠. 그지? 1.5분에. 아 이거 사실 좀 빡세. 야, 빡세, 문제 진짜. 읽는 게 일단 30초. 고민하면 안 돼. 바로 가야 돼. 털이 바로 움직여야 돼. 그래서 문제를 보자마자 풀이법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아, 몸이 진짜 그냥 빨리. 기계적으로 반응을 해야 이게 돼요. 막 제한된 시간을 이해하고 고민하면 안 돼. 막 고민하고 네. 어떻게 접근할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딱딱딱딱딱 그냥 바로 공격하거나 바로 공개가 바로 들어야 돼. 빈칸 넣기가 돼야 돼. 빈칸 넣기. 빈칸 네, 넣기.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되게 오랜만이다. 진짜. 위에 있는 헤더 워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아, 헤더 워딩이 보면 일단은 어렵고 분량만 많은. 뭐 어려운 거는 누구에게나 어렵겠지만 네. 분량만 많다는 걸 강조한 게 아까 말씀해 주신 거랑 그렇죠. 일맥상통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아까 보면은 뭔가 평강하는 거야 평강? 패턴.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다 보면 여기도 패턴 5번인가 이랬거든요, 네. 교환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이제 이거를 하나의 그냥 툴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죠. 그런 거 다 이제 머릿속에 이제 모듈화 시켜놓고 네, 네.
이거 그냥 나오면은 다다다닥 적용. 그러니까 패턴을 다 연습하고 네. 패턴을 연습시키고. 패턴으로 접근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필요 교재 없는 이름도 거는 패턴 회계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교재 게 패턴이세요. 그거 되게 교재 이름이 나는- 패턴 회계학이야. 나는 맨 처음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여기 패턴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근데 이걸 여기 봤어. 위에 보니까 챕터가 아니라 패턴이더라고. 패턴 1번부터 100번까지 이렇게 해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해봐서 아는 거야. 이게 되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어쨌든 본인이 공부할 때 이게 패턴으로 보이던데 나는 이게 아니거든.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왜 안 보이지? 제 생각에 이게 내가 학습한 패턴이 아니면 빨리 넘어갈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실제 이거고요. 시험장에서 네. 엄청 효율. 왜냐면 이게 보통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다 시간 다 보내거든. 그래서 내가 아는 패턴이 아니야 바로 패스. 이게 그치. 좋을 것 같아. 저는 궁금한 게 어쨌든 사실 뭐 이게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보보조금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헤매지. 강사님 생각하시는 회계 중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는 뭐가 있을까요? 리스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무자들도 많이 생각만 해도 어려워하고 어렵다. 리스 하고 있어. 돈 주고 사. 리스가 그 유효이자율 삼각이랑 감가상각도 동시에 해야 되고 수험생들도 어려워해요? 수험생들도 어렵고 저도 어렵습니다. 거기서도 패턴이 있나요, 그러면? 강사님 정리하신 패턴이? 예, 거기도 패턴이 있습니다. 그걸 분기로 접근 안 한다고? 어려운 것수록 분기 접근하면은 그냥 산으로 갈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리고 이게 1차 공부랑 2차 공부의 차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1차에서는 회계 처리를 거의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렇지. 보통 일단 이렇게 맨날 뭐 장부가액이 얼마니, 뭐 금액을 물어보니까 저번손익이 얼마니?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네네. 얼마인가요? 요런 거를 물어보잖아. 2차 강의도 하시는 거잖아요. 2차 강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차 강의 어떻게 가르치지? 2차도 거의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2차 진짜. 근데 2차도 회계 처리를 물어보진 않았던 네, 거야. 회계 별로 처리 잘 없는 것 물어보진 같아요. 않아요. 2차는 분기를 물어보진 않나? 아니 안 분계는 물어봤다. 없어. 그냥 2차도 뭔가 처분 손익은 물어보죠. 처분 손익이 얼마? 그래서 뭐 네, 예를 네, 들면은 네. 엄청 아, 쓰고 그러네. 마지막에 뭐 다 플러스 80. 맞아, 보통 거의 이렇게 2차도 담당형이야. 이렇게 적고 넘어가자고. 전 되게 패턴과 분량만 많은 이라는 그 워딩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아, 감사합니다. 저도 딱 느꼈던 게 패턴으로 접근하는구나. 네, 네. 결국 그 패턴만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 문제를 내가 패스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빨리 파악해야 돼. 네. 맞아. 나 이거 모르는 거니까 빨리 넘어가야 돼가 제일 어버버 되면 중요해. 안 돼. 갑자기 거기서 뭐 이게 뭐 계속 막 적고 막. 그래서 저게 50문제를 80분, 90분에 푸는 게 아니라 사실 한 35문제를 80분에 정도 딱 푸는 푸는 전략이 거야. 필요한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그냥 나도 효율적인 거 좋아하거든. 좋아하겠다, 되게. 수강생들이. 나는 들었을 것 같아, 이분은. 분량만 많은 애서 꽂혀서 나는 일단 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뭐 저희도 소감을 말씀을 드렸는데 강사님도 어쨌든 뭐 강의를 한번 해보시니까 좀 그런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일단은 진짜 맨 처음에 이제 규현이 형 뵀을 때도 진짜 제가 맨 처음에 했던 말이 연예인 뵙는 기분이라고 이렇게 말 드렸는데 오늘도 이렇게 양김건 회계사님 세 분들 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이렇게 또 제가 평상시에 되게 재밌게 보는 채널이거든요. 오늘부터 회계사. 그래서 오늘 이렇게 대 유튜브 채널에 와가지고 얘기는 뭔가? 놀리는 거야. 아니요 진짜 엄청 큰 채널에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아닙니다. 또 앞으로 또 이렇게 재밌는 뭐 수험생 관련된 컨텐츠 있을 때 불러주시면 다음에 또 한번 와주시면 그 이야기 못하게 한 개 나올 것 같아요. 대성하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되게 잘 되실 것 같아요. 느낌이 감사합니다. 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쨌든 구독자분들 중에서 처음 오신 분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어쨌든 응원할 테니까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에 또 뵙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